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제가 매주 월요일날 아트 오브 워 병법사를 진행하고 있고 매주 수요일날 조선왕조실록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 주간 쉰다라고 이렇게 공지를 띄웠어요. 근데 그 공지를 보고 좀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셨더라고요. 한 주간 쉰다라고 하니까 마치 제가 이제 일주일 동안 방송을 하지 않고 어디 뭐 좀 놀러 가나 보다, 어디 뭐 좀 휴식을 취하러 가나 보다 그렇게 이해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 뜻이 아니었고 무슨 얘기였냐면은 아트 오브 워 병법사하고 조선왕조실록만 한 주간 쉬고 그 기간에 사실 딴 거 하려고 했어요. 뭐 하려고 했었냐? 바로 팩트체크. 지금 현재 9월 13일 날에 개봉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영화가 있죠. 물개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물개라는 영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제 한번 역사적 배경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전문 유튜버는 아니에요. 저는 당연히 이제 본업이 따로 있는 사람이고 남는 시간을 쪼개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유튜브를 제작을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제 많이 조잡해요. 그런 것도 있고 시간에 항상 쫓겨요. 그래서 이 물개 특집을 한번 제작을 해보고 싶었는데 이거를 제작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시간이 안 나오더라고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하던 거 병법사하고 조선왕조실록을 일주일 좀 쉬자. 그리고 그 기간 안에 이걸 제작을 해서 채워넣자. 뭐 그런 취지 하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이제 놀라셨을 텐데 어쨌거나 이제 앞으로 이제 두 타임에 걸쳐가지고 영화 물개에 대해서 한번 조명을 해볼까 합니다. 영화 물개 예고편을 놓고 보면요. 그 예고편에 이렇게 써 있어요. 조선왕조실록에도 나와 있는 괴물의 궁중침입 사건이다. 실록에도 나와 있다고 하는데 의외로 이거 사람들한테 안 알려져 있죠. 교과서에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의문도 들 거예요. 실록에 나와 있다고 하는데 그럼 정말로 그런 괴물이 존재를 했던 것이냐? 이거는 직접 실록을 확인해 보시면 아는데 당연히 그런 게 실제로 있었을 리가 없었겠죠. 카더라 통신이요. 카더라 통신 이것도 사실은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이제 사료를 통해서 한 번 더 이제 집중적으로 조명을 해드릴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영화 물개는 이게 뭐 정통 사극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엄밀하게 말하면은 이거는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괴수 판타지 영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조선판 괴물 버전 2죠. 이거는 그렇게 보시면 되는 영화예요. 자, 그래서 사실상 판타지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뭔 팩트 체크를 하려고 이렇게 한 거냐. 지금이 8월 말이죠. 영화 개봉은 9월 13일이에요. 당연히 제가 영화를 아직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영화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일절 스포일러 같은 걸 할래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냥 예고편 본 거를 토대로 이거는 이제 괴수를 소재로 한 판타지 영화구나 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다만 시대적인 배경이 되게 중요한데 중종 22년이에요. 중종 22년이 여러모로 굉장히 중요한 해라는 거죠. 왜 하필 그때를 배경으로 괴물이라는 소재가 나오게 되었는가. 그래서 중종 22년에 일어났던 괴물의 궁궐 사건 그 진실과 전모는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사료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화 예고편에서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조선왕조실록에서도 기록되어 있는 괴물의 궁궐 습격 사건이다. 그럼 정말 실록에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냐? 한번 제가 그 기록을 찾아왔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사료가 바로 그 기록인데 중종 22년 6월 17일자에 올라온 내용이에요. 자, 그 내용의 시작을 보면 이렇게 써 있죠. 정원이 아래였다. 여기서 말하는 정원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 승정원을 말하는 겁니다. 즉 왕의 비서실이죠. 왕의 비서실에서 뭐라고 보고가 올라왔냐? 간밤에 소라 부는 갑사 한 명이 자, 여기서 갑사는 중앙군의 그런 가장 정의한 병사들이고, 그 다음에 소라를 분다라는 것은 일종의 나팔수라고 보시면 돼요. 즉, 군악대에 소속되어 있는 병사예요. 갑사 한 명이 꿈에 가위 눌려 기절하자, 가위가 굉장히 심하게 눌렸나봐요. 동료들이 놀라 일어나 부려하느라 떠들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기를 하는 병사들인데, 궁궐 수기하는 병사들이 숙소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그 중에 한 명이 뭔가 악몽을 꿨나봐요. 그래서 가위가 굉장히 심하게 눌려서 아예 기절을 해버리니까 옆에 자고 있던 동료들이 놀라서 일어나가지고 야, 너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응급조치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때 이 병사들 앞에 정체불명의 괴 생명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군이 일시에 일어나서 보았는데 어떻게 생기냐 그 괴 생명체가 생기기는 삽살개 같고 크기는 망아지 같은 것이 칠하치 방에서 나와
서명문으로 향해 달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괴 생명체의 생김새가 생긴 건 삽살개처럼 생겼대요. 그리고 크기는 망하지만하다는데 작지는 않죠, 그죠? 상당히 등치 있고 생긴 거는 삽살개처럼 생긴 게 취라치. 취라치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나팔을 부는 그 병사를 취라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취라치 방에서 나와, 즉 나팔수의 방에서 나와 서명문으로 향해 달아났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전반적으로 군악대의 숙소였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서소위 부장의 첩보에도, 자, 궁궐을 수기하던 장수의 첩보 보고에 뭐라고 나와 있냐? 군사들이 또한 그것을 보았는데 아마 한두 명이 봤던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충찬 위청 모퉁이에서 큰 소리를 내며 서소위를 향해 달려왔으므로 모두 놀라 고함을 질렀다. 그러니까 갑자기 모퉁이에서 튀어나와가지고 사람을 향해서 달려들면서 짖기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자 취라치 방에는 비린내가 풍기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 괴수가 취라치 방에서 튀어나왔는데 나중에 그 방을 확인해 보니까 진짜 알 수 없는 비린내가 풍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런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은 이 괴수의 생김새는 삽살개처럼 생겼다. 그 다음에 이 괴수의 덩치는 망하지만한 크기다. 그리고 한두 명이 본 게 아니라 좀 여러 명이 봤더라.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 괴수가 머물렀던 지역에서 뭔가 굉장히 비릿한 내가 풍기고 있었다. 이 네 가지 정황이 우리가 이제 괴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모든 정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승정원을 통해서 중종에게 보고가 되는데 사실 이거 좀 거시기한 일이에요. 왜 거시기한 일이냐면은 생각해보세요. 이걸 현대식으로 풀어서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당직서관이 순찰을 도는데 순찰 도다가 갑자기 귀신을 본 거예요. 자기는 놀라 자빠진 거죠. 근데 그 당직서관이랑 같이 있던 따라갔던 이제 사람들도 같이 또 본 겁니다. 순찰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를 당직 사령한테 또 보고를 했네? 그죠? 제가 어느 지역 순찰하다가 귀신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당직 사령도 이거를 갖다가 정식으로 보고를 써가지고 올라가서 비서실을 통해서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한테 보고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 좀 약간 그렇죠. 당직서관이 순찰도다가 귀신 본 얘기를 갖다가 그걸 대통령이 들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좀 약간 황당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당시 이제 조선군의 군기가 좀 많이 해이해졌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유추해 볼 수 있죠. 사실 군대 내에서 이런 괴담은 언제든지 유포가 돼요. 뭐 귀신을 봤다든가 아니면 정체불명의 괴 생명체를 목격했다든가 군대 내에서 항상 이런 소문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지휘관이 해야 되는 역할은 뭐냐면은 그런 루머들을 더 이상 퍼지지 못하게 차단을 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던가 분기를 확립시켜가지고 더 이상 소문을 못 퍼지게끔 하다든가 그래야 되는 건데 아니 이거는 장소라는 사람이 그걸 갖다 또 보고서로 써가지고 왕한테까지 이게 올라간 거예요. 그럼 당시 이제 조선군의 그 군기가 뭔가 좀 해이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미뤄 짐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보고했던 승정원에서도 하도 황당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뒤에 내용 보면요. 이것은 바로 괴탄한 일이니 취신할 것이 못됩니다. 즉 괴탄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건 정말 괴상하고 허황된 얘기이기 때문에 취해서 믿을 만한 게 못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헛소문이라고 선을 그어버린 거죠. 근데 왜 보고했냐? 그러나 궁궐 안에서 일어난 일이므로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보고서가 올라왔으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보고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승정원에서는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생각보다 소문이 좀 빨리 확산됐어요. 그래서 당시 궁궐을 수비하던 병사들뿐만 아니라 한양 도성에 있는 백성들까지 쫙 다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공부 좀 했다라고 하는 엘리트 지식인들, 관료층들조차도 이 소문에 굉장히 많이 현혹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뒤에 홍문관에서도 또 상소를 한번 더 올려요. 그래서 그때 입단속 똑바로 못해가지고 이런 유언비어가 마구잡이로 퍼진 거 아니냐. 그래서 어느 정도로 퍼졌냐면 이게 한 사람이 말하면 100사람이 구원해동을 하고 괴물이 출몰했다는 그 소문만 들어도 놀래 자빠지는 사람이 속초를 지경이니 이 혼란을 어떻게 수습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홍문관에서 왕에게 상소를 올릴 정도로 이 소문이 생각보다 심하게 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종은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야 안되겠다. 궁궐을 옮겨야겠다. 여기는 뭔가 좀 이제 재수가 옮붙은 것 같아. 여기 말고 딴 데로 갈래. 하면서 창덕궁으로 궁궐을 옮기겠다는 이야기까지 해요. 왕이 궁궐을 옮긴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더 불안한 거죠. 이게 바로 중종 22년 6월달에 일어났던 괴물 출현 사건인데 자 근데 도대체 이 괴물이라는 게 그럼 실제로 존재를 했던 것이냐
라고 했을 때, 뭐 여러 사람의 목격자는 있어요. 근데 어두운 밤중이었고, 다들 좀 이제 제정신이 아닌 상황이었죠. 병사 중 한 명이 이제 가위에 눌려가지고 기절한 상태였고, 그거를 치료하느라고, 응급처치하느라고 다들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본 거기 때문에, 이게 진짜 제대로 본 게 맞는지, 아니면 우연찮게 궁궐 안에 숨어든 산짐승을 보고서 착각을 한 건지, 그건 알 수가 없죠. 사실 궁궐 안에 종종 그런 산짐승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이 괴물이라는 게요, 중종 22년에만 출몰했던 게 아니라 실록을 찾아보면 은근히 좀 나와요. 괴물에 대한 기록이. 자, 그래서 괴물에 대한 기록이 언제 나오냐? 이 기록들을 살펴보면요, 정말 심심찮게 종종 출몰을 하게 되는데, 괴물, 요괴, 귀신 관련된 이야기가 꽤 나옵니다. 그러면은 조선시대 사람들, 일단 일반 민중들이야 뭐 미신도 많이 믿고 그랬으니까 이런 괴물이나 귀신의 존재를 어느 정도 믿었을 수 있죠. 근데 성리학을 공부했던 지식인들, 엘리트 관료층들도 과연 이거를 믿었을까? 그거를 한번 돌이켜보면 그래요. 당시 성리학의 이론을 조금 이해를 해주실 필요가 있는데, 성리학에서는 세상 모든 만물이 기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기로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어떻게 된다? 천국과 지옥이 있어서 내세가 있어가지고 그 내세, 사후세계로 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혹은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윤회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죽으면은 기가 돼서 다시 흩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기가 모여서 다시 또 새로운 사람이 태어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고 봤어요. 사후세계 그런 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봤어요. 이게 성리학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의 특징이에요. 다만 기가 완전히 흩어지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기가 완전히 흩어지는 그 기간 동안에는 뭘 지낼 필요가 있다. 제사를 지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리학에서 나온 이 이론이 이제 조선시대의 공식적인 이론으로 채택이 됐는데, 고려 말에 불교가 많이 퇴폐적으로 타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뭐라고 이제 사후세계에서 가르치냐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환생을 하게 되고, 살아생전의 공덕과 업보에 따라서 환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만약에 해탈을 하게 되면은 극락왕생을 한다라고 이렇게 불교에서는 교리상 정의를 해놨다라는 거예요. 사후세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살아생전에 사람들의 관심사가 어디로 몰리냐면은 내가 죽으면 다음번에 뭘로 환생할 것인가, 혹은 내가 해탈을 해서 극락왕생할 수 있을 것인가, 사후세계에 자꾸 관심을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악용해서 막판에 불교가 좀 이제 타락을 해가지고 많이 또 해먹었죠,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이러한 풍조들을 고치기 위해서 새롭게 대두됐던 것이 성리학이었고, 지식인들은 성리학을 통해서 뭘 고치려고 했냐면은, 불교가 폐단을 일으켰던 것은 사후세계에 집착하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현혹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럼 아예 사후세계가 없다라는 그런 사상을 믿으면은 되지 않겠냐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성리학을 선택을 하게 됐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나 인간은 내세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초자연적인 현상, 거기에 대한 공포심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어지간한 현상들은 다 증명이 됐어요. 왜 이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 그게 밝혀지지 않은 게 좀 있긴 있죠. 그죠? 그런 것들 나오면 사람들 다 놀라잖아요. 그죠? 그리고 과학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거를 해명을 하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잠재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또 다른 하나는 자신들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죠. 과학자가 그것도 해결 못해? 그것도 설명 못해? 이 소리 안 들으려고 어떻게 해서든 그거 설명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의 성리학자도 똑같아요. 성리학자들도 사후세계는 없다라고 그렇게 딱 정의를 했는데, 그럼 좋아, 사후세계는 없다고 치자. 근데 귀신이나 요괴나 괴물에 대한 기록이 실록에서도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사실 뭐 중종실록에서도 22년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가. 그 전에도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요. 그런데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 되게 오컬트스러운 이런 현상들을 그러면 뭐라고 설명을 할 거냐 이거죠. 그때 당시 과학기술이 뭐 엄청나게 발달을 했으면은 과학기술에 근거해서 설명을 했겠지만, 당시 과학기술이 뭐 지금만큼 발전을 못했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리학자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나름대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기라는 것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죠. 사람이 죽으면은. 근데 사람 중에서 제명이 못 죽은 사람들, 비명 행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죽으면은 그 기가 변형돼서 뒤틀린다는 거예요. 변형돼서 뒤틀리면서 그것이 바로 뭐가 된다? 귀신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귀신들이 원한을 갖게 되면은 괴물이 되고, 그 괴물이 그 원한을 사람한테 풀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뭐 전설의 고향에서 나오는 것처럼 막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해코지를 하는 게 아니라 역병을 퍼뜨린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중종 19년에 평안도 지역에서 역병이 돕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평안도 지역에서 역병이 돌자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해결을 해보려고 당시에 이제 역병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일종의 제사를 지내요. 그래서 어역 제문을 짓게 되는데 그 제문의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써 있어요. 귀신이란 것은 수명을 다하지 못해서 비명 행사하는 사람들의 원통한 원혼이 모여서 만든 것이고 그 원혼들이 괴물이 돼가지고 역병을 퍼뜨리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제사를 지내가지고 그 원한을 풀어주면은 역병이 사라지지 않겠냐. 이게 당시 사람들의 기본적인 이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괴물 하면은 항상 따라붙는 게 뭐냐면 역병입니다. 괴물과 역병은 일종의 세트처럼 같이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조선시대에 보통 괴물이나 요괴나 귀신이나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은 거의 뭐 역병 같은 거 하고 같이 이제 붙어서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당시 성리학을 공부했던 엘리트 지식인들은 사후세계가 없다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귀신이라는 존재에도 초자연적인 현상들도 사실 진지하게 그렇게 믿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만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사람들이 납득 가능하게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귀신이니 괴물이니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해가면서 역병과 연관시켜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자면은 중종 22년 6월 달에 일어났던 궁궐내 괴물 침입 사건. 이 괴물 침입 사건으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일어났냐 하면 그런 건 아니에요. 진짜 실질적으로 괴물한테 습격을 당해서 뭐 죽었다든가 물려갔다든가 혹은 부상을 입었다든가 아니면 뭐 재물이나 가축에 손해를 입혔다든가 그런 기록은 없어요. 그런 걸로 놓고 봤을 때 이 괴물은 정말로 존재하는 괴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병사들이 어떻게 밤중에 뭔가를 보고서 놀래가지고 보고한 게 어떻게 왕의 귀까지 들어오게 된 거고, 그러면서 이게 소문이 퍼져가지고 일종의 카더라 통신으로 만들어진 괴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이 괴물의 존재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람들이 제법 진지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 정체불명의 그 생명체를 보고서 놀래 자빠졌던 병사들, 그 다음에 또 이제 미신 같은 거 많이 믿는 그런 일반 민중들이 이런 괴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현혹되는 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좀 배웠다는 성리학자들하고 엘리트 관료층, 심지어 왕까지 여기에 현혹이 됐다는 것은 제법 이거 진지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도대체 왜 이 엘리트 지식인들조차도 괴물의 출현 소식에 대해서 부안해동을 하였는가?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중종 22년 괴물 사건이 일어나기 약 한 4개월 전에 상당히 으스스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죠. 바로 작사의 변이라고 불리는 궁중내 저주 의식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과연 작사의 변은 어떤 사건이길래 사람들의 마음을 으스스하게 만들었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2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